죽음이 끝이 아니라면 고통은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까? 한강 작가의 첫 장편 소설 검은 사슴을 덮으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단순히 소설을 읽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 시면 속으로 빠져들어 숨을 헐떡이며 버텨낸 시간이었습니다. 이 책은 마음의 어두운 바닥을 드러낸 고통의 기록이자 그 바닥에서 어렴풋이 피어오른 빛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검은 사슴은 어느 날 한낮에 도심에서 벌거벗은 채 도로를 달려나가던 여자가 갑자기 사라진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녀를 알고 있던 두 남녀가 그녀의 흔적을 쫓기 시작합니다. 사라진 그녀의 흔적을 쫓는 동시에 각자 내면의 가장 깊고 어두운 고통과 기억을 마주해야 하는 여정이 펼쳐집니다. 책의 첫 장 꿈에서부터 독자는 낯선 감각과 감정에 충격을 받게 됩니다. 짐승도 새도 아닌 살덩어리로 묘사된 한 존재는 꿈속에서 우리의 불안과 공포, 잊고 싶던 과거를 건드리며 존재의 본질을 묻습니다. 저 역시 책장을 넘기며 마음 한켠에 감춰두었던 감정들이 고요히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사슴이라는 존재는 이 소설의 중심이자 상징입니다. 땅속 깊은 곳에서 단 한 번 하늘을 보는 것이 소원인 이 사슴은 뿔과 이빨을 대가로 하늘로 향하는 길을 약속받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탐욕은 그 약속조차 무참히 짓밟아버립니다. 그 순간 저는 단지 하나의 신화나 환상이 아닌 우리가 사는 세계의 잔혹한 진실을 읽은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이 짐승은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컴컴한 안반 사이를 느릿느릿 기어다니며 흐느껴 옵니다. 이 한 문장이 내면 깊은 곳을 찌르며 맴돌았습니다. 검은 사슴이 말하고자 하는 고통이란 단지 개인의 불행이나 기억이 아니라 인간이 서로를 향해 저지르는 폭력과 무관심, 그리고 그 속에서 찢긴 존재의 흔적들입니다. 이 책이 특별한 이유는 바로 언어에 있습니다. 한강 작가 특유의 시적 문장과 감각적인 묘사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감정들을 가만히 펼쳐놓습니다. 젖가슴살 같은 해풍, 귤껍질같이 오그라든 얼굴, 광부들의 병방 근무 시간에만 비로소 만날 수 있는 햇빛처럼 현실의 언어로는 표현하기 힘든 감정과 장면을 그려냅니다. 그 서사는 거친 현실을 시처럼 감싸며 독자에게 묵직한 여운을 남깁니다. 또한 검은 사슴은 존재의 상처를 치유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상처를 고스란히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녀는 돌아오지 않는다 는 마지막 장의 제목처럼 우리는 영영 회복되지 않는 상실과 마주해야 하며 그것을 견뎌내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검은 사슴을 읽고 난 후 제게 가장 오래 남은 이미지는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뿔입니다. 그 뿔은 우리가 삶을 버텨내기 위해 움켜쥐고 있는 마지막 희망일지도 모릅니다. 그 희망이 부서지는 순간조차도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이 소설이 제게 전한 조용한 위로였습니다. 읽는 내내 마음이 무거워지지만 그 무게를 감당한 자만이 만날 수 있는 감정이 이 책에는 존재합니다. 만약 삶이란 질문이 너무 무겁게 느껴지는 어느 날 검은 사슴을 꺼내어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때론 그 어둠이야말로 빛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음을 한강 작가의 문장들이 증명해 줄 것입니다. 나부터 실천하는 진짜 독서,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꿈. 그것은 검은 프라이팬 위에서 몸뚱어리를 웅크리고 있었다. 짐승이라고도 새라고도 부를 수 없는 끈끈한 노른자위 속에서 막 형체를 갖추기 시작한 살덩어리였다. 나도 모르게 진절머리를 쳤다. 미지근한 피처럼 정수리를 적시고 있던 새벽 꿈의 잔상이 왈칵 얼굴로 쏟아져 내렸다. 꿈에서의 시각은 일몰 뒤 한식경이 지난 즈음이었다. 암청색의 하늘과 바다는 경계 없이 서로의 살 속으로 스며들어 있었다. 가없는 수면과 둥근 허공을 막막하게 아우른 짙은 푸른빛을 바라보며 나는 걸어가고 있었다. 내가 걷는 길은 깊숙한 만의 한편이었다. 길의 양옆으로는 어깨 높이의 콘크리트 방파제가 길게 뻗어 있었다. 젊은 여자의 젖가슴살 같은 해풍이 집요하면서도 부드럽게 마치 밀반죽 덩어리를 끈질기게 치대듯이 방파제의 견고한 바깥 면을 문지르며 밀려오고 있었다. 그 짭짤한 바람을 큰 숨으로 들이마셨다. 허파가 터질 듯 부풀어 올랐다. 만의 맞은편을 바라보며 숨을 길게 뱉었다. 맞은편 기슭에 늘어선 인가의 불빛 연함은 점이 어두운 바다 위로 주황빛 머리채를 풀어뜨리고 있었다. 파도가 억세지 않은 것을 보니 동해는 아니었다. 해남 강진 어디쯤에 다도해처럼 물결이 섬세했으나 섬이 한 점도 없는 것을 보면 아무래도 처음 와보는 곳이었다. 푸르스름한 물빛은 깊을수록 검었으며 찬찬히 들여다보면 귀기 어린 흰빛을 띠기도 했다. 서편에 아직 남은 연한 붉은 빛이 마치 젖은 포목처럼 부드럽게 거기 감기어서 세상은 모든 형상과 양감이 지워지고 오로지 황홀한 색채와 감촉으로만 남은 것 같았다. 떠오르지도 가라앉지도 않으며 소리 없이 멀어져가는 허공의 푸른 빛을 향하여
나는 계속해서 나아갔다. 저 푸른 빛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 어둠의 속으로, 태어났던 곳으로, 태어나기 전에 어떤 곳으로 가는 것일까? 방파제의 끝으로 파도의 창백한 포말이 조심스럽게 끌어올랐다. 밤낚시를 나온 한 무리의 중년 남자들이 그 위로 찌를 내리고 있었다. 어깨의 속으로 깊숙이 움츠린 그들의 옆얼굴 사이에서 노란 야전등이 반디처럼 번쩍였다. 바다를 등지고 삼삼오오 걸어 나오는 사람들도 보였다. 어둠과 거리 때문에 그들의 키는 후리후리하다는 인상을 주었으나 엇갈리는 순간에 훔쳐본 얼굴들은 기껏해야 15살 안팎으로 보였다. 좁고 깡마른 어깨를 겹겹이 두른 채 바다를 등지고 소년들은 오래된 노래를 속삭이듯 합창하며 걸어 나오고 있었다. 달 뜨면 가리라 사랑하는 이마, 입지는 공산 나무숲으로. 내 눈에서 격렬한 눈물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한 것은 그때였다. 얼굴이 오래된 귤 껍질같이 오그라들기 시작했다. 기도와 폐가 바싹 구운 싸구려 밀과자처럼 꼬였다. 눈물은 눈에서뿐 아니라 온 몸뚱이에 살에서 뻘뻘 흘러나왔다. 끈적끈적한 사지가 방파제의 콘크리트 바닥으로 녹아내렸다. 마침내 들쥐의 새끼만 한 크기로 쪼그라든 나는 은박지처럼 구겨진 가슴을 움켜쥐며 여전히 흐느끼고 있었다. 길과 방파제가 만나는 모서리에는 알딸한 홈이 패여 있었는데 내 눈물은 이미 그 흠을 따라 흐르는 물줄기가 되어 있었다. 한때 내 살과 뼈였던 것들이 방명에 음음이 번쩍이며 물살쳐 갔다. 흉터. 장은 빛을 보았다고 생각했다. 빛은 첫 순간에는 눈을 찌르는 듯했고 다음 순간부터는 물먹은 스펀지처럼 눅신눅신했다. 무슨 빛일까? 눈을 질끈 감은 채 장은 생각했다. 불을 켜고 갔던 것일까? 아니면 벌써 안에 출근 시간이 되어 사진관 문이 열리며 바깥에서 쏟아져 들어온 햇빛일까? 아무리 헤엄쳐도 가라앉을 수밖에 없을 만큼 부력이 약한 바다에 빠진 듯 장의 새벽잠은 집요했다. 장은 몸을 뒤집었다. 철제 간이 침대에 군용 모포의 얼굴을 파묻었다. 갑작스럽게 깊은 잠에서 깨어나는 바람에 생긴 까끌까끌한 괴로움이 물에 씻기듯 풀리어가며 장은 다시 홍곤한 수면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한식경 뒤에 장이 눈을 떴을 때 빛은 없었다. 눈을 감으나 뜨나 똑같은 어둠뿐이었다. 장은 몸을 일으켜 침대 위에 책상 다리를 하고 앉았다. 꿈이라기에는 지나치게 생생한 빛이었다. 꿈이 아니라면 기억이었을까? 간밤 술에 취해 쏘다닌 거리의 밤불빛, 나이트클럽의 스테이지에 쏟아지던 현란한 조명들이 장의 머릿속을 어지럽혔다. 그러나 그것들과는 전혀 다른 빛이었다. 장의 손은 보통 사람보다 3분의 1쯤 더 크고 두꺼운 데다가 굵은 손마디마다 굳은 살이 박여 있었다. 그 거친 손바닥으로 이마와 눈두덩을 힘주어 비비며 장은 빛의 기억을 곰곰이 되씹었다. 그것은 광부들의 병방 근무 시간에 맞추어 밤 12시에서 아침 8시까지 막장을 촬영하고 나올 때면 길고 습기 찬 갱도의 끝에서 만나곤 했던 햇빛 같았다. 아내가 잠들어 있는 가작사택으로 돌아가는 그런 아침에는 제잘되며 초등학교에 가는 아이들을 볼 수 있었다. 그 아이들의 얇고 부드러운 머리카락에 부서지던 햇살을 장은 어둠 속에서 생각했다. 일어서서 형광등의 스위치까지 걸어가는 동안 장은 정강이를 테이블 모서리에 찧었다. 젠장할. 누구도 듣지 못할 욕설을 뱉으며 장은 더듬더듬 스위치를 손으로 찾았다. 스위치는 짐작했던 것보다 훨씬 바깥쪽에 있었다. 아무것도 없는 벽을 하염없이 더듬고 있었던 꼴이었다. 장은 불이 밝혀진 사진관의 내부를 다소 경멸이 어린 눈으로 마치 사닥다리 위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듯이 바라보았다. 팔짱을 낀 장의 몸은 6척이 넘는 장신의 어깨가 떡 벌어졌으며 낡은 코르덴 바지와 털 빠진 검은 스웨터는 한 치수가 작아 손목과 발목이 볼썽사납게 드러났다. 한쪽에만 쌍꺼풀이 진 큰 눈으로 장은 자신이 8개월여 기생해오고 있는 이 좁은 공간을 마치 낯선 곳인 듯 찬찬히 관찰하고 있었다. 형광등의 불빛은 창백했다. 꿈결에 보았던 찌르는 듯한 빛과는 전혀 다른 병색을 띠고 있었다. 안쪽은 검고 바깥쪽은 자주 새긴 두꺼운 커튼으로 창과 벽을 모두 막아 2층임에도 불구하고 사진관 내부에는 전혀 햇빛이 들지 않았다. 그 때문에 언제 일어나도 한밤중처럼 느껴지는 것이었다. 검은 시슴. 깊은 땅속 안반들이 뒤틀리거나 쪼개어져서 생긴 좁다란 틈을 따라 기어다니며 사는 짐승이랍니다. 흩어져 있는 놈들을 헤아려 보자면 수천 마리나 되지만
사방이 두꺼운 바위에 막혀 있는 탓에 한 번도 자신들의 종족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저마다 자신을 외돌토리로 여긴다지요. 생김새나 몸집은 시슴 모양인데 녹슨 바늘 뭉치 같은 검은 털들이 매끄러운 가죽을 뚫고 나와 정수리부터 내 발끝까지를 뒤덮고 있답니다. 두 눈은 굶주린 범처럼 형형하고 바윗돌을 씹어먹는 것으로 허기를 이기느라 이빨은 늑대의 송곳니처럼 예리하고 단단하답니다. 이 짐승의 몸에서 유일하게 이름답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번쩍이는 뿔입니다. 크기 때문에 얼핏 보아서는 무시무시하다는 인상부터 주는 그 뿔은 그러나 꼬이놓은 머리채처럼 부드러운 곡선을 이루며 이 짐승이 걸어가는 길 앞을 음음하게 밝혀준답니다. 이 흡측한 짐승을 직접 만날 기회가 있는 사람들은 광부들 뿐입니다. 채굴 작업을 하는 광부들이 때로 이 짐승과 맞닥뜨리는데 그때마다 이 짐승, 평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하늘을 보는 것이 소원인 이놈은 바깥으로 나가는 길을 가르쳐 달라는 부탁을 한다지요. 잡아먹히는 것이나 아닌가 떨고 있던 광부들은 조건을 내건답니다. 내 번쩍이는 뿔을 자르게 해다오. 그러면 하늘을 볼 수 있게 해주마. 짐승은 잠시 망설이다가 이 말을 앞으로 내밉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짐승의 단단하고 아름다운 뿔을 잘라낸 광부들은 몇 발짝쯤 짐승을 데리고 가다가 다시 조건을 내겁니다. 내 날카로운 이빨을 자르게 해다오. 그러면 하늘을 볼 수 있도록 해주마. 짐승은 이번에는 그럴 수 없다고 버팁니다. 하지만 광부들은 여럿이고 짐승은 혼자 몸이니 배겨낼 수가 있나요? 한 사람은 뿔이 뭉툭하게 잘라진 짐승의 이마를 누르고 다른 한 사람은 흑탄처럼 시커먼 짐승의 뒷다리를 붙잡고 남은 사람들이 짐승의 뾰족한 이하를 뽑아냅니다. 거무죽죽한 피가 짐승의 입이며 턱이며 이마에서 흘러넘치는 것을 보면서 광부들은 지상으로 통하는 넓은 갱도를 향해 필사적인 낮은 포복으로 달아납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짐승의 뿔이며 이빨들은 달아나는 길에 아무렇게나 던져버리고 짐승이 따라 나오지 못하도록 재빨리 나오는 통로를 막아버립니다. 그때부터 이 짐승은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채 컴컴한 안반 사이를 느리느리 기어다니며 흐느껴옵니다. 마지막으로 숨이 넘어갈 때쯤 되면 이 짐승의 살과 뼈는 검은 피와 눈물로 다 빠져나가 들쥐 새끼만 하게 쭈그러들어 있다지요. 어둠의 땅. 월산읍 공용 정류장은 명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후미지고 더럽다. 읍의 중심지에서 떨어진 곳이라고는 하지만 상점의 불빛 한 점 보이지 않았다. 어두운 대로변에는 수위가 낮은 개천이 흐르고었다. 정류장 건물 3층에 있는 여인숙간 파는 받침 2개의 불이 꺼져 있었다. 사모 여인숙이거나 산호 여인숙이리라. 대합실 안에서 비스킷과 음료수 따위를 파는 매점 안악에게 묻자 이 읍에는 여관이나 민박시설이 없다고 했다. 묵을 곳은 위층의 여인숙뿐이라고 했다. 여관에 가려면 황곡으로 돌아가거나 동해바다의 천진시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숙박시설이 하나뿐인데다가 자정이 가까운 시각이어서인지 여인숙에는 방이 한이뿐이었다. 예상대로 위생상태가 좋지 못한 방이었다. 특히 샤워실이 불결했다. 변기며 세면대, 욕조에 잔뜩 물때가 끼어 있었다. 무엇보다 들창이 제대로 잠기지 않아 찬바람이 쐬어 들어왔으므로 명윤은 우울해졌다. 온수도 나오다 말다 했다. 손발을 대충 씻고 방으로 돌아오자 인형은 옷을 갈아입지 않은 채 거울 앞 화장 의자에 책상 다리를 하고 앉아 스크랩북을 보고 있었다. 이것 봐. 라고 인형이 말했다. 뿔테 안경을 고쳐 쓰는 그녀의 변함없이 담담한 얼굴이 명윤의 마음을 위로해 주었다. 울적하리만치 더러운 방을 그녀는 그다지 개의하지 않는 모양이었다. 새로운 게 있어요? 아까 우리가 봤던 곳이 나왔어. 하민 탄광에서 광원들에게 우유 급식을 한다는 기사야. 탄광 이익금으로 젖소농장을 만들었는데 거기서 나오는 우유를 무상으로 광원들에게 준다는 거지. 새벽 우유 한 잔 뒤 갱속으로. 이게 사진 캡션이군. 명윤은 그 색바랜 신문 스크랩 속의 흑백 사진을 보았다. 얼룩무늬 젖소들의 사진이 왼쪽에 고개를 젖히고 우유를 마시는 광부 3명의 모습이 오른쪽에 나란히 실려 있었다. 우리가 모르는 갱사고도 많았구나. 죽탄이 뭔지 넌 알고 있었니? 물과 석탄가루가 암죽처럼 섞여서 갱을 덮치는 거야. 그 속에서 질식해 죽는 게 상상이 돼? 인형은 여전히 연구자 같은 자세로 진지하게 자료들을 검토하고 있었다. 정말 무서운 건 화재 사고야. 최소한 10명 이상 사망자가 나오니까. 소수라도 살아남아 구조될 가능성조차 없고 메탄가스 폭발 사고도 덜어 있어.
탄층에 고여있던 이산화탄소가 터져나오기도 하고 믿을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이 죽었어. 어떤 다른 여기저기에서 이런저런 사고들로 사망자만 30명이 넘어. 먼지가 잔뜩 낀 창틀을 손가락 끝으로 밀어 명유는 창을 열었다. 어두운 공용 정류장에 정차장이 내려다 보였고 그 뒤로 우뚝 버티고 있는 검은 산이 보였다. 강원도 전도에서 본 월산의 위치는 황곡에서 동쪽으로 100여 킬로미터 떨어진 지점이었고 등고선의 짙은 갈색으로 보아 황곡보다 지대가 높았다. 침묵의 빛. 삼켜버릴 거야. 명유는 의선의 얄팍한 얼굴을 향해 손을 뻗었다. 혀뿌리와 목구멍으로 천천히 이마에서부터 발가락 끝까지 핥아서 녹여서 삼켜버릴 거야. 그러나 의선의 몸은 그가 손을 가까이 할수록 멀어졌다. 명유는 허공에 한 손을 휘저으며 네 발로 엉금엉금 그녀에게 다가갔다. 이상하게도 다가갈수록 의선의 몸은 차츰 멀어졌다. 멀어짐에도 불구하고 보이는 모습은 점점 커져 팔과 목덜미의 흰 솜털까지 또렷이 볼 수 있었다. 연을 만들어야겠어. 한 달쯤 전 의선은 자신의 캄캄한 월세방에서 말했다. 토우들을 올려놓은 책가방만 한 밥상에 팔꿈치를 올려놓고 턱을 괸 채였다. 그녀의 팔 옆으로는 비슷한 모양의 4발 짐승들이 있었다. 알 수 없는 얼굴의 흉상들도 있었다. 누구냐고 명윤이 묻자 그녀는 그냥 꿈에 보이는 얼굴들이라고 했다. 언젠가는 어머니, 아버지, 오빠. 하고 하나하나의 얼굴들을 가리키며 주워 섬기다가 갑자기 그 모양들을 모두 뭉뚱그려 넓적한 흙덩어리로 만들어버렸다. 며칠 뒤에 그가 그녀의 방을 찾아가 보니 비슷한 모양의 얼굴들이 다시 빚어져 있었다. 남녀로 보이는 두 흙덩이가 서로 얼싸안고 있는 토우가 그의 눈에 띄었다. 저 가련한 몸들은 그와 의선이리라. 해가 가고 있잖아. 조금 있으면 연들이 날아와. 의선의 목소리는 지하방의 어둠만큼이나 저교했다. 그는 의선의 벗은 발을 보았다. 그의 손만큼이나 작은 발이었다. 흰 발톱이 길게 자란 발가락들을 꼼지락거리던 의선은 책상 다리를 하여 발을 감추었다. 그리로 갈 거야. 그녀의 입에서 좀 전에 함께 먹은 통조림의 달큰한 황도 냄새가 났다. 올겨울에는 그리로 돌아갈 거야. 어디로 간다는 거니? 명윤이 무엇인가를 다그쳐 물을 때마다 의뢰 그랬듯이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슬픈 듯한 침묵이 더욱 갑갑하여 명윤은 거듭 물었다. 제발 말 좀 해. 나한테 말을 해봐. 지금 너한테 생각난 걸 그냥 아무렇게나 말해봐. 이제 날 그만 괴롭혀. 라고 말하는 것 같은 눈으로 의선은 말끄러미 명윤을 바라보고만 있었을 뿐이다. 에필로그. 어둠강 저편. 사진은 내 무릎 위에 있었다. 초조함을 스스로에게 감추기 위해 나는 사진을 얼굴에 가까이 했다 멀리 했다 하며 그것을 어디에서 찍었던가를 기억하려 했다. 물결이 해남 강진 어디쯤처럼 섬세했지만 한 점의 섬도 없는 것을 보면 남해는 아니었다. 이곳에 간 것이 언제였을까? 사진을 잡은 손이 가볍게 떨렸다. 그곳은 6년 전 어머니의 뼈가루를 뿌리러 갔던 제주도 북해였다. 저녁이면 낚시 온 중년 남자들이 반딧불 같은 찌를 던지고 교복 차림의 소년들이 어깨를 두르고 다니며 오래된 노래를 부르던 고요한 바다였다. 봄이었고 바람은 육감적일 만큼 부드러웠었다. 사진 위편에 겹겹이 드리워진 짙은 회색 구름장들 사이의 어둠을 나는 뚫어지게 들여다보았다. 깊은 물속에 무서운 저교 같기도 하고 지하 2000m의 막장 같기도 한 검은 어둠의 덩어리가 스멀스멀 인화지로부터 흘러나와 내 눈을 가렸다. 그 일렁이는 어둠 위로 상처 입은 초식동물처럼 고개를 수그린 의선이 허전허전 검푸른 허공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었다. 아무도 감히 멈추게 할 수 없을 것 같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묵묵한 걸음걸이였다. 거의 느낄 수 없을 만큼 그러나 집요하게 그녀의 속력이 차츰 빨라졌다. 어느새 그녀는 맨발이었다.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맨몸이었다. 조금씩 가벼워진 그녀의 몸뚱어리가 달리기 시작했다. 마치 불길에 휩싸인 듯 그녀의 뒷모습은 찬란했다. 화염 같은 머리털이 활활 휘날렸다. 곤충의 날개처럼 투명한 살가지, 수천 수만의 빗살을 내 눈에 쏘아박았다. 미지근한 물 같은 봄날 오후의 햇빛이 불투명한 유리창으로 찬연히 스며들고 있었다. 흰 가루약을 풀어놓은 것 같은 무수한 먼지의 분말들이 그 햇빛을 타고 조용히 흔들렸다. 묵은 여독이 밀려오고 있었다. 나는 차가운 방바닥에 몸을 뉘었다. 깁스 한 다리를 가까스로 움직여 허리를 폈다.
사진을 머리맡에 올려놓고 낮아 걷잡을 수 없이 눈이 감겼다. 쏘스라치며 눈을 뜰 때마다 봄날의 창은 시시각각 어두워져 있곤 했다. 검푸른 사진 속에서 파도는 서늘한 혀로 방파제를 핥으며 나직이 흐느끼고 있었다. 가까스로 눈꺼풀을 열고 나는 어두워져가는 창을 지켜보곤 하였다. 어둠은 조용히 빗줄기들과 몸을 바꾸어가며 세상을 적시고 있었다. 연하게 풀린 먹처럼 부드러운 어둠이었다. 내 살과 뼈를 매만지며 추려내는 의선의 투명한 손마디를 나는 마치 생시인 것처럼 느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